락스 말고 위스키로 소독해. 그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깔깔 웃으며 호박색 양주를 사람의 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손목을 타고 청소복 소매까지 흘러내리는 술.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보듯 쓰레기를 보듯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7년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참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고, 세상이 늘 약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단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는 검사였던 제가 제 시어머니가 짓밟히는 순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끝까지 싸워서 증명해 볼까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2월 마지막 토요일 요양원 후원 모임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듯이 청소복 차림으로 연회장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47회를 청소 노동자로 사신 분이 왜 거기 계셨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후원금을 내신 거였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꼬박꼬박 10년을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그래서 초대장을 받으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으로 그 문을 들어서신 겁니다. 저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자원봉사 일정이 겹쳐서 잠깐 들른 것뿐이었는데 어머니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이 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지역 유지 부인회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요양원 청소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높임말인데 높임이 아닌 웃음인데 웃음이 아닌 그 목소리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삼키셨으니까요. 아이고, 후원자 명단에 이름이 있길래 동명이인인 줄 알았네. 청소하시는 분이 후원을 하시다니 세상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 명이 웃으니까 옆 사람도 웃고 그 옆 사람도 웃고 어느새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다던 사람이 제 시어머니가 조롱당하는 걸 보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회장이라는 여자가 테이블 위에 양주잔을 들었습니다. 값비싼 위스키가 반쯤 담긴 잔이었는데 그 여자는 그걸 들더니 어머니의 손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거칠어서야 후원자 모임에 오시려면 좀 관리를 하셔야지. 내가 소독 좀 해드릴게요. 이거 비싼 거예요. 주변에서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더 숙이셨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호박색 술이 흘러내리고 47회의 세월이 흘러내리고 그 모든 것을 어머니는 그냥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술 냄새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어머니의 청소복 소매에서 평생 술 한 잔 안 드시던 분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이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청소 노동자의 손에 값비싼 술을 부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세상에 알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47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8살에 청소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머니의 손은 곱고 하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를 뵈었을 때 그 손은 이미 갈라지고 굳어서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사신 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대꾸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일만 하셨어. 저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첫 명절에 어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저는 새벽에 눈이 떠져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도시락을 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일을 가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건물이 쉬나 먼지가 쉬나 명절이라고 안 더러워지는 거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공익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렇게 담담하게 자기 일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요양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청소하는 걸 보지 못했고 아무도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한 복도가 있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모두가 지나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근데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런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어머니는 그 일을 47회 동안 묵묵히 해오신 겁니다. 어머니의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방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남는 돈의 절반을 요양원 후원금으로 내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후원을 하세요? 어머니도 넉넉하시지 않은데. 거기 어르신들 보면 내 신세가 나은 거야.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잖아. 걸을 수 있잖아.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했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의 일을 하며 고개 숙이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게 존경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어머니 같은 분이 평생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왜 그 귀한 노동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모실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일을 빼앗으면 안 돼. 그게 엄마 삶이야. 엄마 자존심이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어머니에게 청소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고 자신이 아직 쓸모 있다는 증거였고 숨을 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프셔도 일하셨고 명절에도 일하셨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도 기어서라도 출근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려고, 오직 두 손으로만 세상을 버텨오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안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손에 값비싼 양주를 부은 겁니다. 그들이요.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 저는 그날 이후로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유지 부인회, 이 동네에서는 그냥 부인회라고만 불러도 다들 알아듣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회장은 강말숙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이 지역 최대 건설사 사장이고 본인은 요양원 후원의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후원의 이사라고 해서 돈만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운영에 입김을 넣고 직원 채용에 관여하고 행사 때마다 귀빈석 맨 앞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술을 부은 게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강말숙이라는 이름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익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여자 이름은 꼭 안 좋은 이야기와 함께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이야기,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렸다는 이야기,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못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강말숙의 남편 회사가 이 동네 건물 절반의 시공사였고 그 회사 하청을 받는 업체가 수십 개였고 그 업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으니까요. 강말숙에게 찍히면 이 동네에서 일을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았습니다. 물컵을 맞고도 참았고 무릎을 꿇고도 참았고 일자리를 잃고도 참았습니다. 부인회에는 강말숙 말고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부회장 김정혜는 지역 병원장의 아내였고 총무 이선희는 구의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밑으로 지역 유지들의 부인, 사장들의 어머니, 의사와 변호사의 아내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모여서 후원 명목으로 돈을 걷고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사진을 찍고 지역사회 봉사 명목으로 신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훌륭함이 얼마나 얇은 껍데기인지를요. 그들의 후원금은 세금 감면용이었고 봉사활동은 사진 한 장을 위한 것이었고 불우이웃 돕기는 자기들끼리 좋은 일 했다고 등 두드리는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그들이 돕는다는 불우이웃, 그 사람들을 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청소 노동자들, 조리사들,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깨끗한 복도가 있으면 당연한 거고, 따뜻한 밥이 나오면 당연한 거고, 누가 그 일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말숙이 어머니 손에 술을 부으면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런 술 마셔볼 일 없을 테니 이렇게라도 경험해 보라는 뜻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10명 가까운 여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웃음거리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후원자 행세를 하러 왔다는 게 우스웠고 거친 손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는 게 우스웠고 자기들과 같은 공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던 겁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사람을 향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웃음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47회를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게 익숙하셨으니까,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이 움직이지 않고,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며느리가 변호사였으니까요. 그것도 평생을 약자의 편에 서온 공익 변호사였으니까요. 그날 연회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후원자들, 지역 인사들, 구청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인 자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후원의 밤 행사였고 지역 신문에도 나오는 꽤 큰 행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처음 오신 거였습니다. 10년을 후원하시면서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초대장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후원자 감사패를 드린다고요.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요. 강말숙이 일부러 어머니를 부른 거였습니다. 청소부가 후원자 명단에 있다는 게 눈에 거슬렸던 거죠. 자기들끼리 좋은 일 했다고 사진 찍는 자리에 청소복 입은 사람이 끼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망신을 줘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청소복밖에 없어서 청소복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까지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연회장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지 못하셨습니다. 앉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여기는 지정석이라고 누군가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서서 행사를 보셨습니다. 다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 2시간을 서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냥 구석에 서서 행사가 끝나면 감사패를 받고 조용히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강말숙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저기 봐, 청소하시는 분이 오셨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후원자 명단에 이름이 있길래 뭔가 했더니 우리 요양원 청소하시는 분이시네. 세상에, 월급이 얼마나 되신다고 후원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냥 조금씩 모아서요. 조금씩이요? 얼마나요? 10,000원? 20,000원? 강말숙이 킬킬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 돈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냥 집에서 손주 용돈이나 주시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후원금은 매달 50만 원이었습니다. 150만 원 월급에서 50만 원을 10년 동안 내신 겁니다. 강말숙이 한 달에 내는 후원금이 100만 원인데 그건 남편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돈이었습니다. 누구 돈이 더 무거운 건지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말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이 왜 이래요? 사람 손이에요, 이게. 강말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갈라지고 굳어서 나무 껍질 같은 그 손을 마치 신기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게 손이에요? 다들 보세요. 이런 손으로 후원자 행사에 오시면 어떡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10명, 2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려고 하셨지만 강말숙이 놓지 않았습니다. 가만 있어요. 내가 소독 좀 해드릴게. 강말숙이 테이블 위에 양주잔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마시다 남긴 위스키였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반쯤 담긴 그 잔을
강말숙은 어머니의 손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양주로 소독해 드리는 거니까 감사하세요. 술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손목으로, 청소복 소매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술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웃음바다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강말숙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더러운 손을 깨끗이 씻어준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지는 술방울만 보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47회의 노동이 조롱거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걸음을 뗐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원장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분이 변호사님 시어머니신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나서시면 안 됩니다. 저는 원장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가 적고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강말숙 이사님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분한테 찍히면 변호사님 시어머니 일자리도 없어져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요양원 운영비 절반이 강말숙 이사님 후원금이에요. 저분이 손 떼면 우리 문 닫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 요양보호사들 다 길거리로 나앉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 번만 참으세요. 오늘만 넘기면 돼요. 저분들 원래 저래요. 한번 놀리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손에서 술이 뚝뚝 떨어지는데 닦지도 못하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웃고 있었습니다. 강말숙은 옆 사람과 뭔가 이야기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물러선 적 없는 제가 제 시어머니가 망신당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살짝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사신 분이, 평생 참고 사신 분이 자식한테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말숙 일행이 자리로 돌아가고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조용히 손을 닦고 계셨습니다. 휴지로 손등을 닦고 소매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술을 닦고 계셨습니다. 청소 노동자니까요. 더러워진 것을 닦는 게 몸의 뱀분이니까요. 자기 손에 부어진 모욕까지도 그냥 닦아내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왔어? 일하러 온 거 아니었어?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술을 붓고 100명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게 별일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신 거구나. 이런 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참아오신 거구나. 그게 47회였구나. 어머니, 저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그냥 넘어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저런 사람들한테 찍히면 너까지 힘들어져.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너 변호사잖아. 좋은 일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이상한데 엮이면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당한 일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요. 자기는 늘 뒷전이고 자식 걱정, 며느리 걱정, 남 걱정만 하며 사신 분이니까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도 집에 가는 동안에도 어머니를 댁에 내려드릴 때까지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술이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손, 킬킬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저를 보며 고개를 젓던 어머니의 눈빛.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침묵했을까? 법정에서 약자를 위해 싸운다고 큰 소리치던 내가 정작 내 가족이 당하는 걸 보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 질문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뭐, 엄마 손에 술을 부었다고? 응, 100명 앞에서 양주를 부으면서 소독해드린다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강말숙이라는 여자, 요양원 후원의 이사래.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지금 요양원 가야겠어.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그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 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야. 방법을 찾자는 거야.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당장 가서 그 여자 멱살이라도 잡아야지. 그러면 당신이 폭행죄로 잡혀가. 그게 무슨 해결이야. 저는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나 변호사잖아. 법으로 하자. 제대로 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으로 해서 되겠어? 저런 사람들은 돈으로 다 막아 변호사 10명 붙여서 빠져나간다고. 그건 형사 쪽 이야기고 민사도 있고 언론도 있고 방법은 많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밤새 정리해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일은 모욕죄에 해당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거니까. 모욕죄가 뭐 대단하다고 벌금 몇십만 원 내면 끝 아니야? 맞아. 모욕죄 자체는 약해. 그런데 이건 단순 모욕이 아니야. 저는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상해죄, 알코올이 피부에 닿으면 자극이 생겨. 어머니 손이 원래 갈라져 있으셨잖아. 거기에 술을 부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 진짜? 응. 그리고 강요죄. 어머니가 손을 빼려고 했는데 강말숙이 안 놓았잖아. 그건 폭행에 가까운 강요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100명 앞에서 청소부라고 비하하고 손이 사람 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증인이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있지, 100명이나. 그 사람들이 증언해 줄까? 안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다 안 해주지는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저는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제 사진 찍은 사람이 있었잖아. 카메라 플래시 터지던 거 기억나? 응, 기억나. 그 사진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요양원 홈페이지든, 지역신문이든, 누군가의 SNS든.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찾으면 증거가 되는 거지. 사진 한 장이면 100마디 말보다 강해.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나 오늘 어머니 뵈러 갈 거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여쭤보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서 손 상태 확인할 거야. 나도 같이 갈게. 아니, 당신은 다른 거 해줘. 저는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말숙, 김정혜, 이선희, 이 사람들 신상 좀 알아봐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회사가 어디인지,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알아봐? 당신 고등학교 동창 중에 기자 있잖아. 그 형한테 부탁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당신 진짜 이거 끝까지 할 거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응, 끝까지 할 거야. 어머니 손에 술을 부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맙긴, 우리 엄마잖아. 내 어머니잖아. 저는 그날 오후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집안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쉬는 날에도 청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왔어? 밥 먹었어?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를 맞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약 좀 바르면 돼. 안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요. 저는 어머니를 반쯤 끌다시피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코올 자극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네요. 원래 피부가 약하신 데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 알코올이 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생긴 겁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그 사람들 고소할 거예요.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손에 술 부은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잊어버려. 나는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은 거였습니다. 평생 참아오신 분이 이번에도 참으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참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참으시면 저 사람들은 또 그래요. 어머니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 저 사람들 돈도 많고 백도 있는데.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기게 해드릴게요. 저 변호사잖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변호사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요. 어머니의 47회를, 그 손에 담긴 세월을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요. 일주일 뒤 저는 강말숙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대문만 해도 제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3개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말숙 씨 만나러 왔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열어주시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대문이 열렸습니다. 강말숙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봤던 것보다 화장이 옅었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이요. 변호사라고요? 무슨 변호사가 남의 집에 불쑥 찾아와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받으시죠. 강말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용 증명? 뭔 내용 증명? 지난 2월 28일 요양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겁니다. 강말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날요? 그날 뭐 특별한 일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말숙이 어머니 손에 술을 붓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자, 친구가 지역 신문사 서버에서 찾아낸 사진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안 실렸지만 기자가 찍어둔 사진 중에 있었던 겁니다. 강말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강말숙 씨가 제 시어머니 손에 술을 붓고 있는 사진입니다. 시어머니요? 강말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당신 시어머니예요? 네, 47년 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하신 제 시어머니입니다. 강말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저는 내용 증명을 강말숙 앞에 펼쳤습니다. 첫째, 모욕죄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으니까요. 모욕? 내가 뭘 모욕했다고요? 100명 앞에서 청소부라고 비하하고 손이 사람 손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강말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유머 감각도 없나? 유머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유머로 보이세요? 타인의 손에 술을 붓는 게? 강말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상해죄입니다. 알코올이 피부에 닿아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어요.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저는 진단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강말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강요죄입니다. 제 시어머니가 손을 빼려고 했는데 강말숙 씨가 놓지 않았어요. 이건 폭행에 가까운 강요입니다. 내가 언제 안 놓았다고요? 증인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3명이 진술서를 써줬어요. 강말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넷째, 명예훼손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건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강말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7일 이내에 공개 사과하시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시면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강말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보더니 서류를 구겼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강말숙이 구겨진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변호사면 다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면 다는 아니죠. 하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평등? 웃기지 마. 강말숙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치네. 당신 시어머니가 뭔데? 평생 남의 집 치우고 변기 닦고 그런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이야?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47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 노동에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강말숙 씨의 무지입니다. 무지? 나보고 무식하다는 거야? 아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요. 강말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고소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이 동네 법조인들 다 아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공익 변호사 하나쯤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당연하지. 나 강말숙이 청소부한테 사과한다. 죽어도 안 해.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다시 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강말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니까 당신 시어머니 일자리도 없애버릴 거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두고 보죠. 누가 이기나. 차에 타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강말숙 남편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고 정말로 어머니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말숙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협박을 실행했다고 해야 맞겠죠.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영아, 나 요양원에서 잘렸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원장이 부르더니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래. 예산이 줄어서 인원 감축한다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거 강말숙 때문이에요. 제가 내용 증명 보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어머니, 이건 부당해고예요. 싸울 수 있어요. 됐어. 그냥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47년 일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쉬어야지.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끊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양원 청소 아줌마가 후원자 행세하다가 망신당한 거 아세요? 글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못한 것처럼 청소부 주제에 분수를 몰랐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왜 거기가 웃기네. 분수를 알아야지, 어휴. 근데 그 청소 아줌마 며느리가 변호사래요. 변호사가 시어머니 편이라고 난리친대요. 변호사면 시어머니 좀 말렸어야지, 창피하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욕을 먹고 가해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 봤어? 지역 카페에 글 올라온 거? 응, 봤어. 어떻게, 이거 누가 쓴 건지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봤자 익명이야.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런데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술서를 써준 증인 3명 중 2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남은 1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저 변호사 박지영인데요. 진술서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 네, 그게요.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진술서 철회하고 싶어요.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잘못 봤다고요? 분명히 보셨잖아요. 술 붓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강말숙이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증인들을 압박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압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서 강말숙 남편의 힘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 후원 행사서 해프닝, 청소 노동자와 후원자 간 오해로 실랑이. 기사는 교묘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고 양비론으로 몰아갔습니다. 쌍방 간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었으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제가 아는 기자 친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인데? 강말숙 남편 회사가 우리 신문사 광고 주거든. 위에서 기사 방향 바꾸라고 압박이 왔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말해줘서.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이번 건 힘들어 보여. 상대가 너무 커. 알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마음도 흐렸습니다. 증인은 무너졌고, 언론은 막혔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제가 싸우겠다고 나선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거짓말하지 마. 안 괜찮은 거 다 보여.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으셨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잘못한 건 저쪽이야. 알아. 근데 결과가 이러잖아.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만 더 힘들게 한 거잖아.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의가 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저 그날 요양원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영상이 있다는 전화를 받은 날, 저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자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도 후원 행사에 갔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후원금을 내서 초대받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봤어요. 저도 멀리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여자분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말숙이 어머니 손에 술을 붓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양주로 소독해 드리는 거니까 감사하세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다시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여자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강말숙 씨가 누군지 아니까요. 근데 인터넷에 글 올라온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요. 글이요? 피해자분이 잘못한 것처럼 써놨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똑똑히 봤는데. 저는 여자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이 영상 드리고 나서 증인으로 나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남편 회사가 강말숙 씨 남편 회사랑 거래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영상만 있어도 충분해요. 영상 파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사진보다 강력한 소리까지 담긴 증거가요.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상 증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긴요. 119 불러요.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거칠고 갈라진 손이 47년의 세월이 담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혈압이 많이 높으셨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일자리를 잃으셨죠. 47년 다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셨죠. 인터넷에 욕을 먹으셨죠. 청소부 주제에 분수를 모른다고요. 그게 다 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싸우겠다고 나서서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였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뭐가 미안해.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제가 괜히 나서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저쪽이지. 근데 결과가 이렇잖아요. 어머니 일자리도 잃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영아, 나 솔직히 말할게.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 사실 요양원 잘린 거 별로 안 슬퍼. 네. 47년 동안 일하면서 나는 늘 투명 인간이었어. 아무도 나를 안 봤어. 그냥 깨끗한 바닥만 봤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봐줬잖아. 내 손을 봐줬잖아. 내 47년을 봐줬잖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평생 처음이야. 누가 내 편이 되어준 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가 나서준 거. 나는 고마워.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요. 어머니의 47년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영상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제 진짜 싸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저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겨, 꼭 이겨.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분 42초짜리 영상이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다음 날 저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 해고 건으로 왔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압박이. 알아요. 강말숙 씨 때문인 거.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말숙 이사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그 청소부 내보내지 않으면 후원금 끊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47년 일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보내신 거군요.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이 문 닫으면 여기 어르신들 100명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한 사람을 지키려다 100명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요, 원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강말숙 씨한테 당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죠? 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 중에 강말숙 씨한테 비슷한 일 당한 분 계시죠? 원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강말숙 씨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요양보호사 한 분이 그만뒀어요. 왜요? 강말숙 이사님이 어르신 케어하는 거 보고 트집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다고, 어르신 피부에 상처 나면 어떡하냐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과를 했는데 강말숙 이사님이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무릎을요? 네, 어르신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분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강말숙 이사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 다음 달에 그만뒀어요. 수치심에 못 견디겠다고. 그때 원장님은 뭐 하셨어요? 원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도 그냥 봤어요. 저는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그게 침묵의 대가예요. 네. 그때 원장님이 나섰으면 우리 어머니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 번 봐주니까, 2번 하고, 2번 봐주니까, 3번 하는 거예요.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저한테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원장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탓만 할 수는 없네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저도 그날 봤어요. 어머니한테 술 붓는 거. 근데 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침묵했어요. 시어머니가 망신당하는 걸 보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요. 그건 상황이요? 다 핑계예요. 저도 무서웠던 거예요. 나서면 뭔가 잃을 것 같아서. 저는 원장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침묵하면 더 많이 잃는다는 거. 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으로. 어머님이요? 네, 47년 일하셨는데 마지막이 이래요. 이게 침묵의 대가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그 요양보호사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원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증인이 필요해요. 강말숙 씨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근데 그분이 증인으로 나서실까요? 몰라요. 근데 물어는 봐야죠. 원장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이 명함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분이에요. 김순자 씨, 지금은 다른 데서 일하시는 걸로 알아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도요, 변호사님. 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저는 놀라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본 거 다 말할게요. 강말숙 이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장님, 그러면 후원금. 알아요. 끊길 거예요. 근데요. 원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고 원장의 증언이 있고 김순자 씨를 찾으면 더 많은 증거가 생길 거였습니다. 침묵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되시나요? 저는 변호사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김순자 씨를 만난 건 작은 분식집에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네, 변호사님이세요? 네, 전화드렸던 박지영입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 강말숙이 한 짓,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까지요. 김순자 씨는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또 그랬군요. 네, 원장님한테 김순자 씨 이야기 들었어요. 작년에 무릎 꿇으셨다고. 김순자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거요, 평생 잊지 못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20년 넘게 일했어요. 어르신들 케어하는 게 제 일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강말숙 이사님 어머니가 우리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강말숙 씨 어머니요? 네, 치매가 좀 있으셨는데 제가 담당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느 날 강말숙 이사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어머님 팔에 멍이 있었어요. 멍이요? 네,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시면 본인도 모르게 어딘가에 부딪히세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강말숙 이사님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때렸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화장실 가시다가 부딪히신 거라고. 근데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요? 다른 어르신들이 계신 데서 무릎 꿇으라고 하셨어요. 사과하라고. 김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으면 해고시키겠다고 하셔서. 그리고요? 무릎 꿇고 있는 제 사진을 찍으셨어요. 나중에 이상한 짓 하면 이거 퍼뜨린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 가지고 계세요? 김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없어요. 강말숙 이사님이 찍은 거니까. 다른 증거는요? 그날 목격자라든지. 그날 거기 계셨던 어르신들이 계시긴 한데 다들 치매가 있으셔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 말고도 당한 사람이 더 있어요. 더요? 네, 제가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됐는데 조리사 아줌마도 당했대요. 조리사요? 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트집 잡아서 국물을 머리에 부었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 연락처 아세요? 알아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김순자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분이에요. 최영희 씨, 지금은 다른 식당에서 일하세요. 저는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김순자 씨, 혹시 증인으로 나서실 수 있으세요? 김순자 씨가 망설였습니다. 저요? 저는 힘드신 거 알아요. 무서우신 것도 알아요. 근데 이번에 안 나서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김순자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그날 이후로 악몽을 꿔요. 무릎 꿇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는 꿈이요. 저는 김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그 악몽 안 꾸셔도 돼요. 강말숙이 사과하게 만들 거예요. 김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저랑 같이 싸워주세요. 김순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저 증인할게요. 저는 김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영희 씨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최영희 씨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순자 씨가 나선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게요. 그날 일평생 잊지 못해요. 뜨거운 국물이 머리 위로 흐르는데 아무도 안 말려줬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구나. 다들 무서워서, 힘이 없어서, 혼자라서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증거, 진단서, 원장의 증언, 김순자 씨의 증언, 최영희 씨의 증언.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욕죄, 상해죄, 강요죄, 명예훼손 4가지 혐의였습니다. 피고 소인은 강말숙 외 2명. 그날 함께 웃었던 부인의 간부들도 공동정범으로 넣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끝난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경찰서, 고소장 냈어. 고소장? 진짜? 응, 증인도 3명이야. 영상 증거도 있고.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저는 웃었습니다. 대단하긴 아직 시작이야. 이길 수 있겠어? 저는 경찰서 건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길 거야, 반드시. 고소장을 낸 지 이틀 만에 강말숙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강말숙 씨 대리인 한정우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매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고소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십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합의요? 며칠 전까지 죽어도 사과 안 한다던 분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상대가 뭘 내놓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한정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고급 양복에 금태 안경, 전형적인 대형 로펌 변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제안하십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고소 취하와 함께 이 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입 다물라는 거죠? 한정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원만한 해결이죠. 나쁘게 말하면요? 글쎄요, 그건 해석의 문제 아닐까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거절합니다. 한정우 변호사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공개 사과입니다. 한정우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공개 사과요? 네, 제 시어머니한테 한 일, 김순자 씨한테 한 일, 최영애 씨한테 한 일, 피해자 세 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그건 좀. 둘째, 피해자 세 분에게 각각 위자료 2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합치면 6천만 원인데 처음 제안보다 많잖아요. 셋째,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과해요? 100명 앞에서 사람 손에 술 붓고 무릎 꿇리고 머리에 국물 붓는 게 과하지 않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말숙 씨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상습적인 인격 모독이에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형사로 가봤자 의뢰인한테 큰 타격 없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고 상해죄도 경미한 상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형사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정우 변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요. 제 시어머니의 부당해고 건도 포함해서요. 부당해고요? 네, 강말숙 씨가 요양원 원장한테 압박해서 해고시킨 거 원장이 증언할 겁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안 말씀드렸는데요. 뭔데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강말숙이 어머니 손에 술을 붓는 장면, 그리고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양주로 소독해 드리는 거니까 감사하세요. 한정우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영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유지 부인회장이 청소 노동자 손에 술을 붓는 영상.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한정우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할 쪽은 강말숙 씨입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우리 조건 받아들이시면 연락 주시고 아니면 법정에서 뵙죠. 저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은 저쪽에 넘어갔습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께서 조건을 수락하셨습니다.
공개 사과 일정을 잡으시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긴 거였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강말숙이 사과하기로 했어요. 공개적으로요. 전화기,